옛날 건물이면 옛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그들의 미적 감수성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미학적 관점에 다가서려면 우선 이 건물들을 싹 없애야 됩니다. 이 앞에 이런 둔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것들이 이제 금방 전체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삽시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적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감흥을 느낄 만한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못해요. 이제 언덕을 다 올라와서 명동성당을 전체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하려고 했던 거 있죠. 명동성당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들을 싹 지워버리고 예전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한양 경복궁도 보일 거란 말입니다. 저쪽까지. 그렇게 있는 거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건물이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이 건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 있어야죠. 왜냐면 신을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후발 종교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권능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주려고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는 거는 또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성당,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성당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대부분 한옥 성당이에요. 한옥을 성당으로 개조를 했거든요. 규모가 있는 활짝 건물들을 주로 개조를 해서 썼는데, 거기에는 높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성당이라는 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당을 보면은 그 높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높임감을 최초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성당이라고 봐야죠. 그 전에 있었던 한옥 성당들하고는 달리. 그래서 일단 높이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걸 체험하게 되죠. 네. 이거 외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고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딕 복고주의 뭐 이렇게 하죠. 이제 근데 이걸 고딕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로마네스크 냄새도 좀 나요. 성당은 크게 보면 이제 로마네스크 스타일이 있고 고딕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로마네스크 스타일은 고딕 스타일보다 좀 시기적으로 앞선 거고, 이제 고딕이 후기의 교회 건축 형식인데, 보통 역사책을 보면 이거는 이제 고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로마네스크를 느끼는 이유가 저 벽돌로 만들어진 벽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고딕하고 이 명동성당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돌을 썼다는 거하고 벽돌을 썼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벽돌을 썼지만 고딕식이다 이렇게 보통들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 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고딕 스타일인데 로마네스크 풍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겁니다. 여기 또 오시게 되면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네스크 식의 가장 큰 특징은 벽들이죠. 육중한 벽. 네. 계곡부가 상대적으로 좀 고딕보단 계곡부가 작으면서 육중한 벽체를 자아내는 거,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의 특징인데, 저는 여기서 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육중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이쪽에 아일 쪽에 저 벽을 보면은 육중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고딕식 맞지만 로마네스크 스타일도 많이 가미되어 있다. 처음에 이거를 설계할 때 재료의 문제 때문에 로마네스크 냄새를 풍기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의도를 그렇게 한 걸까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석재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돌로 고딕 성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돌을 쌓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로마네스크 분위기가 나게 된 것 같아요. 의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을 보시고 이탈리아의 성당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벽돌로 쌓인 줄눈이, 수평 줄눈이 이렇게 보여서 수평선이 이렇게 쭉쭉 보이거든요. 네. 이게 그 이탈리아에서 많이 보이는 성당의 인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오히려 뭐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성당보다는 이탈리아의 성당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정통 고딕하고는 조금 다른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있으니까 거기 위에 네. 이거를 만약에 건축사 전공하시는 분이 건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보면 되게 헷갈려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걸 여러 가지고 개가, 이걸 가지고 고딕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기 설명 네오 고딕 스타일이란 게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오 고딕은 이제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게 신고전주의겠죠. 네. 근데 이게 신고전주의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옛날에 있었던 형태를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면은 신고전주의가 됩니다. 네오를 붙이고. 네. 근데 옛날에 어떤 걸 주조로 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옆다리를 섞어서 만들면 그걸 절충주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절충주의냐 혹은 뭐 신자를 붙이는 거냐, 신고전주의일 수도 있고 다른 뒤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이게 네오 고딕인 건 맞죠. 굳이 절충주의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 정보가 그렇죠, 좀 그렇죠. 낮다. 절충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강제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이게 좀 절충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인다.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흰 줄눈 같은 것들이 강조돼서 보일 때 그걸 또 특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 문 3개가 있거든요. 가운데 큰 문, 좌우에 작은 문. 보시는 사람은 다 알죠. 가운데 있는 큰 문은 잠겨 있죠. 신만 다니시니까. 신은 저렇게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은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열려진 작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신은 큰 문으로, 사람은 작은 문으로. 이건 뭐 궁궐에가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문은 보통 3개를 만들고. 근데 문은 왜 3개를 만들 것 같아요? 삼위일체 때문에. 뭐 교회라면 삼위일체라 말을 하겠지만 궁궐이면 삼위일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왕은 큰 문을 줘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작은 문을 줘야 되는데 그 2개를 만들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큰 문 가운데 두고 작은 문 2개를 양쪽에 둡니다. 이거 건축으로 기억하기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저 성당 내부에 들어갔는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 시간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사 시간은 아닙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의 공간 구조는 이제 가운데에 네이브라는 게 있죠. 뭐 본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쪽 옆에 아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일은 복도인데 사실은 이것도 예배장소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가 예배장소로 쓰이는 3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딕식 스타일의 건축물에서 내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죠. 높이. 이게 바깥에서 본 높이하고 안에서 본 높이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높이는 사실 이 건물보다 더 높은 거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게 산이거든요. 산. 그런데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높이는 못 봅니다. 이게 가장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그게 바로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기술들이 동원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리버볼트, 그 다음에 피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공간 내부에서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징, 내부에서는 첫 번째 높이는 말씀드렸고 2번째는 빛입니다. 빛,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 이런 빛들이 이제 성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지요. 특히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브는 조금 높이고 양쪽 아이를 조금 낮춥니다. 그러면 높은 네이브하고 낮은 아일 사이에 측면에 창을 달 수 있는 곳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고측 창을 달죠. 고측 창, 이게 높을 고자, 그리고 측면할 때 측에서 측면에 달려있는 높은 창인데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명동 성당은 1층부에도 창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성당보다 훨씬 밝은 느낌이 납니다. 이건 좀 차이이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 창을 스테인리스를 조금 더 진하게 하든지 해서 빛이 조금만 줄여줬으면은 여기 좀 성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성당 내부 공간에서 특징적인 것이 또 이 부분이죠. 트랜셉트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그 트랜셉트하고 중앙 축선하고 마주치는 곳에 이제 교차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가장 넓은 공간이 거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특별한 느낌이 납니다. 어떤 공간이 쭉 있다가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색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바로 제단이 설치됩니다. 대개 보통 제단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뒤는 접근을 허용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명동 성당에서는 교차부를 넘어서 제단 이후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많은 성당에 가보시면은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아 나올 수 있게 한 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 나가는 복도를 앰뷸러토리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순례자들을 위한 교회인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순례자들은 교회 내부를 여기저기 좀 둘러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뒤까지 돌아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앰뷸러리티는 규모가 큰 편인가요? 큰 편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앰뷸러리 형태는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접근은 못하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트랜셉트에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명동 성당 내부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이 집에 가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명동 성당뿐만 아니라 서구의 성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들어왔던 입구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속세에 있다가 성스러운 공간에 왔다가 속세로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나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면은 속세에서 성스러운 공간에 왔다가 속세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속세에 있다가 성스러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건축물에서는 이런 방식을 출입 방식을 택하면은 조금 더 종교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동성당이나 혹은 뭐 다른 서구의 일반적인 어떤 성당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뭐 제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출입구를 꼭 같이 써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꼭 성당뿐만 아니라 뭐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멀티플렉스에 너무 익숙해져 그냥 큰 건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작은 관들 이게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단관극장이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이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출입구가 달라지면은 영화에서 받은 감동을 조금 더 보존해서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바깥은 흔히 밝고 안에는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박물관에 막 취해서 있다가 바깥으로 이제 나올 때 박물관에서 가진 경험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너무 같은 문으로 딱 나와버리면 다시 이제 내가 현실 세계로 돌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갑작스럽게 가지게 돼서 제가 항상 그걸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죠. 교수님, 저희가 이제 건축으로 미학하기를 책을 내면서 저도 이 서양 건축사 그리고 서양 건축사에서도 이제 주요한 사조 그리고 그 사조 뒤에 있는 다양한 시대상과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거가 결국엔 건축에 반영된 거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명동성당에도 오늘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도와 이 도시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으로 미학하기 이 책이 결국에 출간이 된 후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우리 도시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고 건축에서 어떤 생각을 얻어가면 좋을지 그런 거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없지만 지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감상할 때 결국은 저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거든요. 저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건물을 제대로 감상했다? 물론 이 제대로 감상했다는 말을 쓴다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뭐 어떤 감상은 잘못됐고 어떤 감상은 제대로 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좀 우리가 좀 풍부하게 혹은 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꼭 답을 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여기서 지금 건물을 감상한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건물이 감상의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건물은 삶의 체험도 아니에요. 삶의 공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일단 건물을 감상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물을 감상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건물을 한번 보는 거죠. 당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저러한 공간과 형태가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 시대에 내가 보는 이 공간인 거죠. 내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구조를 좋아하고 또한 저런 형태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건물이 지어진 시기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시기 이 두 시기 다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는 것 이게 건축물을 가장 풍부하게 감상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공간과 저런 형태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의 답을 찾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철학이나 미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고득 성당의 공간 구조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리브 볼트 같은 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라는 건 꼭 그런 기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꼭 그걸 써야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답을 하려면 역시 철학과 미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질문의 답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건축물을 감상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